안녕하십니까.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전거 탈 때 일어나는 통증 많죠. 안장통, 그 다음에 뭐 무릎 통증, 이런 통증들 때문에 자전거를 그만 타야 되느냐. 처음 자전거 탈 때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탔지만 타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통증을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저는 자전거 처음 탈 때, 그러니까 처음 선수생활 할 때 통증 때문에 매일 비뇨기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 매일 정형외과를 다니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병원 가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통증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하면 통증으로 벗어날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통증 없이 살아가요. 근데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생긴 통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부상을 입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다가 삐끗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무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쓸 경우에는 몸에 부상이 온다. 그리고 무거운 부하, 예를 들면 경륜에서는 뭐 50, 톱니바퀴 수가 50개라는 거죠. 50T, 51T, 많은 경우 55T까지 있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무거운 숫자입니다. 도로차, 도로자전거에 보면 앞에 큰 스프라켓이, 큰 기어가 보통 뭐 53, 54까지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기어입니다. 이렇게 앞에 큰 기어를 끼고 뒤에도 예를 들어 13T는 도로차에서 제일 작은 기어죠. 그 기어를 처음부터 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자신은 그런 기아비로 앞에 50이나 51로 뒤에는 13T, 심한 경우는 12T까지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뒤에 타이어를 끈다든지 할 경우에 무릎이나 아니면 기타 몸에 부하가 엄청나게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상은 초래된다. 그래서 그 원인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안장통의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장, 경륜에서 쓰는 안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딱딱한 안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말랑말랑한 안장이 있습니다. 이건 흔히 도로용 안장이라고 하죠. 이 안장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자체가 플라스틱입니다. 소리 똑똑똑똑 납니다. 이 안장을 타고 뭐 100km, 200km를 탄다. 엉덩이가 어떻겠습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경륜 선수들은 이 안장으로 10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장거리도 100km 이상 나가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럴까? 물론 많이 타다 보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피팅적인 요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예. 참고로 저는 이 안장보다는 이렇게 좀 쿠션 있는 안장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이 안장을 썼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제가 이 안장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클릿이 또 잘못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상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클릿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자세로 클릿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페달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분명히 생깁니다. 클릿 위치도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 클릿이 처음에 이제 클릿을 이제 바로 잡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 클릿 기구 딱 끼우면 양쪽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냥 그렇게 탄 거죠. 왜냐? 그걸 두 개를 똑같이 맞출 만한 어떤 기술이 부족했다.
뭐 장비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로 인해서 어떤 부상의 원인 아니면 어떤 세팅으로 인한 원인으로 부상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목 통증. 이 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오버랩 리치죠.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 스템 앞 끝까지 거리인데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상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목 통증. 그 원인이 가장 큰데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장비. 헬멧이 무거운 헬멧. 제가 처음에 경륜 훈련원에서 헬멧은 진짜 오토바이 헬멧이었어요. 무거웠어요. 근데 실제로 밖에 나와서는 초경량 헬멧을 사용했죠. 이로 인해서 목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 크랭크와 스탠다드 크랭크. 컴팩트 크랭크는 톱니바퀴 수가 50, 큰 게 50, 작은 게 3, 4. 스탠다드는 일반적으로 큰 게 5, 3, 작은 게 3, 9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 통증이나 혹시나 자전거를 타면서 부하가 느껴진다. 그런 어떤 동호인들 계시면 스탠다드 아마 크랭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컴팩트 크랭크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부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슈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슈즈 종류에 따라서 저는 참고로 이 아식스 슈즈를 선호했습니다. 왜냐? 천이 부드럽고 신으면 운동화예요. 그냥 느낌이 운동화 느낌이에요. 근데 반면에 뭐 듀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구형 듀지고 두 개는,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디아도라도 있는데 이런 신발들은 불편해요. 신발로 따지면 여자 신발 하이힐이나 빼딱구두 물론 거기서 힘점을 찾은 사람들은 이 신발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왜냐? 불편합니다. 실제로 신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한 신발을 통해서 어떤 발가락 통증을 해결했다. 실제로 이런 신발들을 제가 신고 실제 자전거를 타면 발가락이 아파요.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15년 동안 저는 이 신발을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슈즈가 있습니다. 샵에 가셔가지고 많이 신어보세요. 어떤 거는 볼이 넓고, 어떤 거는 뭐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아치, 높이가 낮고, 어떤 거는 각이 섰고, 죽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 분석은 장비에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세팅에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 해결책을 찾아야죠. 저는 좌측 반월상 연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이제 좀 많이 타면 부하를 많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타는 것이 그러면 무릎에 부하를 작게 해줄까라는 어떤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한 결과 저는 클릿을, 기존에는 여기 있었다면 클릿을 거의 발 가운데쯤에 위치를 시킨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뢰의 어떤 길이가 짧아져요.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가는 그 지뢰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발 전체로 페달링이 됩니다. 발 전체로. 상대적으로 무릎에는 부담이 작게 가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 양발이 좀 다리 길이가 차이 나요. 그리고 발 사이즈도 솔직히 말하면 5mm 정도 왼발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양쪽을 똑같이 맞춰도 느낌이 틀려요.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좀 무디게 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차라리 안에 넣고 발 전체로 밟아버리자. 그러면 발 앞쪽에 그릿을 놨을 때 그 민감함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탔죠. 그렇다고 뭐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팅으로 계속해서 잘 탔어요. M 사이즈는 보통 한 270이나 뭐 265, 70, 75까지도 슈즈를 할 때 그 착용하는 클립인데, 토어 클립인데, 저는 실제로 자전거 탈 때 슈즈 사이즈는 255였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좀 휘어질 정도로 꽉 끼는 슈즈를 신었죠. 근데 M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핸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바를 너무 좁은 거 쓰면 장거리 타면 어깨가 아파요. 팔뚝도 아프고. 근데 적당히, 도로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깨 넓이 비슷하거나 약간 넓은 거 쓰라 했죠. 저는 실제로 트랙에서 38 사이즈 핸들바를 썼습니다. 근데 뭐 주위에서 더 좁은 거 써도 뭐 괜찮다는 어떤 잘 타는 선수가 또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36 사이즈로 구입해서 써봤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서 결국에는 다시 38로 교체했는데 40 사이즈도 써봤습니다. 또 잘 타는 선수가 40 쓰더라고. 타봤는데 이 힘을 못 쓰겠어. 이 벌어지니까 느낌이.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건 되는데 몰아쓰는 힘은 핸들이 좀 좁아야 된다. 그래서 트랙에서는 38 정도인데 실제 도로 사이클은 아마 40 정도가 스탠다드 평균일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에 이거 핸들 그립에 예, 그립인데 두께가 틀려요. 그래서 핸들바 두께가 얇을 때는 좀 두꺼운 그립을 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리치, 오버럴 리치, 안장 중심에서 핸들 스템 앞부분까지의 거리가 좁다, 아니면 너무 멀다, 그런 경우에 어떤 몸에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핸들 그립, 핸들 스템 이건 140입니다. 140을 썼을 때 몸이 어떻게 돼? 앞으로 딸려가겠죠. 그랬을 때는 무릎의 위치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부상이 생길 수 있고, 반면에 80, 90 사이즈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몸이 뒤로 가겠죠. 그러면 뒤로 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무릎이 더 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릎 뒤쪽에 어떤 인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햄스트링에 어떤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고, 찾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야죠. 자, 이번에는 닥터 베이커 박사가 말했던 휴식, 라이딩하고 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통증의 원인이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했다,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그래서 아프다, 자전거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자전거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통증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호전되고 있다, 그럼 자전거 타십시오. 타시고, 반대로 자전거 타면 탈수록 더 아프다, 객관적으로 징후가 보인다, 그 다음 체력에 문제가 있다, 동호회 어떤 라이딩을 하는데 나는 체력이 안 돼서 억지로 가고 그날 그 다음날 계속 피로가 유지된다, 그러면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이딩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부상을 입었다, 그런 경우 가벼운 부상을 한 1, 2주 휴식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나 어필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점차적으로 훈련량을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부상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휴식하고 부상은 연결이 되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경륜 선수는 이렇게 많이 다쳤더라고요. 낙차를 8번 하고 전신 마취를 5번 하고 뭐 하반신 마취도 하고 내진탕도 있고, 이런 부상을 입었을 때 과연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언제 복귀해야 되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경륜 선수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시간은 너무 빨라요.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프로 경륜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을 하지 않으면 상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어찌 됩니까? 직장인은 따위 월급을 못 받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못 받고 퇴원해서 복귀하기 전까지도 못 받고, 그러면 공백기가 길게는 3개월, 더 길게는 4개월, 5개월까지도 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수는 1년까지도 가요. 그런 경우 선수는 빨리 회복해서 시합을 뛰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많았고요. 제가 선수생활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도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휴식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느냐. 가벼운 부상은 병원에 치료한 기간만큼 휴식을 하고 복귀하면 된다. 그 부상이 심하다, 그러면 곱하기 1을 하세요. 한 달 입원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회복하고 복귀해라.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달 동안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5단계로 나눴어요. 처음에 첫 주 1, 2단계는 편하게 라이딩 해라. 그 다음 1, 2단계는 50에서 75% 페이스로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는 부상전 수준의 낮은 강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팀 훈련을 하면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근데 선수들이 교대 하면서 훈련하죠. 그래서 부상을 입고 회복하는 재활 차원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그냥 뒤만 따라가십시오. 아니면 간혹 이제 우리가 유도할 때,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체 훈련할 때 봉고차가 뒤에서 컨보이를 하죠. 그 차 뒤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낮은 강도. 그 다음에 4단계는 일주 동안 부상전 수준으로 높은 강도로 하고 5단계에는 경기 출전해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상 후에 회복을 완전히 한 다음에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선수 접니다. 전신마취 솔직히 7번 했어요. 7번. 자, 통증으로 자전거를 그만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정확합니다. 첫째, 그 통증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자전거 때문에 있으면 자전거의 어느 부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세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라이딩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라. 부품 때문에 그러면 부품을 교환하고, 세팅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주위에 자전거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세팅을 바꿔야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체력보다 너무 무리하게 라이딩을 했다면 조금 줄여야죠. 자, 오늘은 통증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통증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부상 없이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